삼국유사, 우리는 왜 늘 경계에서 태어날까?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늘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 느낌일까? 안에도 아닌 것 같고 밖에도 아닌 것 같은 이 기분. 어디를 가도 완전한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불안한 그 감각. 그 감각은 사실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삼국유사와 함께 풀어보기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삼국유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말입니다. 삼국유사를 읽다 보면 이상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어나는 방식도, 출신도, 정체성도 언제나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아래서 나오거나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인간과 귀신 사이에 생겨나거나 혹은 이미 사라진 왕조의 마지막 사람이거나, 그런데 이들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왜일까요? 왜 삼국유사는 중심이 아니라 경계에 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 역사책이라면 왕과 신하, 전쟁과 승리, 제도와 법률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련은 그 모든 것 대신 경계에 선 존재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곰과 호랑이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어둠 속에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참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짐승으로서의 본성,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밤을 지배했던 힘,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호랑이는 떠나고 곰은 남습니다. 곰은 결국 인간이 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곰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사실 곰은 완전한 인간도 완전한 짐승도 아니었습니다. 곰은 경계에 선 인간입니다. 바로 그 경계 위에서 단군이 태어납니다. 이 장면에서 삼국유사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냥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경계를 통과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곰은 최초의 경계 인간입니다. 인간에서 비인간에서 인간으로 건너온 존재, 그리고 그 통과의 고통을 견뎌낸 존재입니다. 이제 경계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비형랑을 떠올려 봅니다. 비형랑은 인간 도화녀와 귀신 진지왕 사이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는 도깨비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밤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낮의 질서와 밤의 질서를 모두 아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형랑은 위험하지만 필요한 존재입니다. 왕은 그를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비형랑만이 밤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깨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형랑은 인간과 귀신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말합니다. 비인간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질서를 작동시키는 힘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경계에 선 존재는 사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랑이 혈통의 경계라면 표훈대덕은 수행의 경계에 선 인물입니다. 경덕왕 시절의 표훈대덕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신적 존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인간이지만 늘 인간 세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산속에 들어가 천년역 묵은 여우를 만나고 하늘의 신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그런데도 그는 의심받기보다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넘는 능력이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재자입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서, 현실과 신성 사이에서 길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온대덕이 없었다면 인간은 신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신은 인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공유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은 문제의 인물이 아니라 조종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는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경계는 감정의 영역으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상대사를 사모했던 선묘낭자 이야기입니다. 선묘낭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용이 되어 구석사라는 절을 지킵니다. 개인적 감정은 공적 사명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사라졌지만 존재의 의미는 더 커진 셈입니다. 이 드문곳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감정은 어디로 가는가? 선묘낭자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형태를 바꾸어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님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지킵니다. 선묘낭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지만 인간을 지키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공유사는 또 묻습니다. 인간이란 몸으로 규정된 존재일까? 역할로 규정되는 존재일까? 사랑은 성취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 이미 완결된 것일까? 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룡사 9층 석탑을 만든 황룡의 이야기입니다. 황룡은 불교와 왕권, 국가 수호의 상징입니다.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황룡이 등장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권력이 흔들릴 때, 질서가 무너질 때, 황룡은 외부의 괴물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러낸 존재입니다. 즉, 국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상 인간을 넘어선 존재를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순간, 우리는 경계 너머의 존재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가 만든 이야기 속에서 실제가 됩니다. 황룡은 우리 안에 있는 초월적 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역사적 현실로 넘어오겠습니다. 바로 청해진을 세운 완도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신라 사람이지만 활동 무대는 바다 그리고 동아시아였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고 국가 바깥에서 질서를 만듭니다. 그는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했고 한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공간 속에서 행위자가 됩니다. 장보고는 국가 안의 사람이지만 국가 밖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느 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장보고를 보면 경계에 선다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공유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에 선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연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경계에 선 인물로 마해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해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입니다.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요, 마에테자는 싸우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는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는 순간 내부의 이방인이 되고 맙니다. 마에테자는 새로운 시대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시대에 속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 경계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존엄하기도 합니다. 마에테자는 굴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경계에 선다는 것이 고독한 선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공유사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에서 시작해서 비영랑, 표온대덕, 선묘낭자, 황룡, 장보고, 마에테자, 이 흐름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경계에 선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덕분에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상공유사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중심이 아니라 경계에서 갱신되고 있다라고요. 안정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선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일련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주, 다문화, 디지털 정체성, AI라는 새로운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경계에 서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집 사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상공유사는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늘 경계에서 태어날까? 그 답은 이것입니다.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안에 속한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완전히 밖에 있는 사람도 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직 경계에 선 사람만이 안과 밖을 모두 보고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에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결핍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조용히 남겨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